어이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거다. 수많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저는 군 판사들이 상식이 있다면 국민들의 그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오늘 박정훈 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죠. 구속영장 심사를 받으러 군사법원으로 향하는 모습입니다. 저희 사사건건이 8월 11일에 박 대령을 단독 인터뷰한 바가 있고 유일한 인터뷰입니다. 지금 군 검찰은 그 인터뷰 내용까지 문제를 삼으면서 구속의 필요성, 그 사유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와 군 검찰에 대해서 제 개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고, 다만 박 대령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개인 영달을 위한 내용인가 아니면은 국민들이 알아야 할 공공적인 내용인가,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치권 흐름을 짚어보는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 나왔습니다. 장윤선 정치 전문기자,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영상 보고 왔는데 오늘 그 현장 가셨다면서요. 좀 어땠습니까? 오전이죠? 아침 9시 정도에 도착을 했는데요. 한 9시 반경에 이제 박정훈 대령과 그 동기들 그리고 변호인단이 이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현장 분위기 굉장히 차분했고요. 10시 재판이기 때문에 재판에 앞서서 군인권센터에서 이제 시민들에게 모은 청원서 17,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구속영장 기각을 요청하는, 구속영장 청구에 반대하는 그런 이제 서명한 것을 이제 전달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군사법원 입구가 막혀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된 상황이 됐고요. 군 검찰의 수사관 한 분이 나와서 실제로 이제 일단 국방부 영내로 들어가서 이제 군 검찰이 하는 그 구인 영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재판에 들어가라라는 것이었고요. 박 대령 측에서는 아니 우리는 그 군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영장 실질 심사를 군사법원으로 받으러 온 거기 때문에 일단 법원 문을 좀 열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바로 가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군사법원 문은 열지 않고 자꾸 이제 그 군 검찰 쪽으로 들어가서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해서 이제 상당한 실랑이가 있었고 그게 약 2시간 정도 진행이 됐고요. 그 과정에 국회 법사위 야당 의원들이 또 직접 왔습니다. 8명 정도 야당 의원들이 와서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민원실에서 강제 구인 절차를 밟아서 상당히 큰 소란이 진행이 됐고요. 기자들하고 또 병력들하고 얽히고 설키고 하여간 오늘 왜 이렇게 불필요한 상황을 만드는 것인지 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비판이 좀 제기가 됐고요. 특히나 우리가 87년 6월 항쟁 이후 상당히 이제 민주화된 시대를 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장면들이 연출되고 있어서 이 또한 매우 낯설다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현장 분위기 전해주셨고 박 대령의 그 폭로 내용에 대한 어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가 무엇이 있는가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많지는 않고요. 대략 한 2주 전에 나온 조사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ARS 방식으로 조사한 건데 한 2주 전쯤에 발표된 거고요. 자세한 개요는 아래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 수사 고인이 된 최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한 거죠. 외압이 있었다라고 보시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계시냐 이 질문인데 있었다라고 본다가 57.3, 없었다가 27.4 이렇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최근 조사 결과인 것 같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런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저거 없었다, 저거보다는 많은 그 응답을 받습니다. 30%대 중반, 후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현안이 국정 긍정률보다도 낮은 그 수용도를 보인다. 정부 쪽 입장에서. 그 얘기는 뭐냐. 이런 현안들이 계속 나오면
그 대통령 국정 긍정률을 낮추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예, 김봉신 이사께서 항상 강조하시는 지점이 바로 그런 지점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국정 지지율과 특정 현안의 어떤 결과를 비교해서 그것이 상방 압력으로 작동하느냐 하방 압력으로 작동하느냐는 예. 나오실 때마다 항상 강조해 주시는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는 예. 점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오늘과 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어제는 전국 지표조사라고 하죠. 4개 여론조사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MBS 조사가 발표된 바 있고 오늘은 갤럽 조사인데요. 둘 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 면접 조사죠. 자, MBS부터 볼까요? 어제 나온 건데요.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33대 59인데요. 지난번 조사하고 비교를 해보면 2주 만에 긍정평가가 한 5%포인트 빠졌고 반대로 부정평가는 5%포인트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갤럽으로 가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갤럽 조사는 최종적인 수치는 공교롭게도 똑같습니다. 33, 59는 아까 본 MBS도 33, 59예요. 약간의 변화 양상은 조금 달라 보이긴 합니다만 둘 다 공교롭게도 수치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해부해서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두 조사 기관이 공히 똑같이 이제 전화 면접 조사이고요. 그다음에 가상번호를 쓰는 추출 툴도 같은데 결과가 많이 다르다가 지금 완전히 33으로 그러니까 30% 초반대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MBS가 38이면 다소 약간 높다라고 봤는데 5%포인트 하락인데요. 최근에 그 작년 9월 4주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하락폭으로 보면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5%포인트 하락. 더군다나 이제 부정률이 5%포인트 더 높아져서 전체 그 갭은 그 격차는 10%포인트의 변화가 있었다. 상당히 큰 변화죠. 5 올라갔고 5 떨어졌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갤럽의 33과 갤럽은 이제 1%포인트 변화니까 이거는 마치 횡보 하락처럼 보이는데요. 거기에 수렴되어 왔다라는 것은 지금 그 설문 문항 순서 효과의 특수성 때문에 반영됐던 어떠한 그 효과가 소거되면서 그러면서 국정 긍정률이 확 하락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정도로 최근 이슈가 강력했다. 그 최근 이슈라 하면 가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라든가.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크다고 보시는 거죠? 맞습니다. 실제 오늘 갤럽 보니까 부정평가 1위로 그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거론하신 분들이 가장 많던데 21%가 나왔거든요. 특히나 이제 고령자 중에서 40대, 50대, 60대 이런 쪽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MBS 조사에서 60대에서 10%포인트 국정 긍정률이 하락했습니다. 70대에서도 좀처럼 보기 힘들게 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물론 둘 다 5.2 이내라고 하지만 이와 같이 하락되는 것은 고령이신 분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9%포인트 하락.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이 지역, 이 연령대의 어떤 중도 성향이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많이 하락했다, 이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도 NBS와 갤럽이 각각 물었고요. 그 결과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장윤성 기자의 분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MBS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인체 환경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으냐? 해로울 것 74%, 해롭지 않다 21%가 나왔고요. 그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갤럽은요 질문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방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걱정된다 75%, 걱정되지 않는다 22%고요. 이것이 이 오염수가 해양 수산물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나쁜 영향을 줄 것이냐 이걸 물은 거죠. 가능성이 있다 73, 비슷합니다. 가능성 없다 21 이렇게 나왔는데 저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은 당분간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집중할 것 같고요. 이번 주말인가요? 장외투쟁이 예정돼 있고 월요일에는 또 국제 공동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검찰 출석 문제가 또 지금 옥신각신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고. 민주당의 전략도 저쪽에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종합적으로 상황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일말의 협치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여타의 과정을 볼 때 더 이상의 대화와 타협은 없겠구나. 특히나 이제 지난번 연찬회에서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대통령이 뭐 1+1을 100이라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움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 점은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묵과하기 매우 어려운 포인트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판단의 기초 하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 물러설 곳이 없다. 예컨대 이제 벼랑 끝 전술 차원에서 단식을 결정을 한 것 같고요. 이것은 민주당 내부에서 어떤 논의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됐다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어떤 결단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걸로 보이고요. 예. 이 싸움은 어떤 그 출구 전략을 예고하거나 어떤 출구 전략을 상정한 싸움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절박한 가운데 이 전술을 쓰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앞서 보신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되지만 다른 지역과 다르게 TK와 PK 지역은 언제나 윤석열 정부의 우호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가 실제로 방류가 결정이 되고 실제 방류가 된 이후에 PK에서도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 갤럽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갤럽의 경우에 이제 긍정평가가 43이고 부정평가가 50으로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국정 지지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부산 경남 지역에 사실은 이게 상당한 생존권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여론을 묶어서 어쨌든 반정부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민주당 상황은 알겠는데 그런데 출구 전략이 없어 보인다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방침이나 일본 정부의 또 완강한 방침이나 이런 걸 보면 네. 예, 계속 뭐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봐야 되나요? 이게 참 그렇죠. 뭐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네. 예, 근데 이제 그 야당 대표는 단식을 그렇습니다. 하고 이 극한적인 이 상황에서 뭔가 그러니까요. 출구 전략은 있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누구든 그러니까 지금 그 국제사회나 외신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2023년 대한민국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매우 난감하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통령은 지금 1950년대에 있을 법한 이념, 메카시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야당 대표는 단식으로 맞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1세기 정치 풍경에서 잘 못 보던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소득이 우리가 이제 35,000불 시대를 열었기 때문에 잘 사는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정치의 장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우 낯설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보기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제 국제연대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려면 뭐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태도국이라고 하는 그 태평양 도서국가 연합이라든가 뭐 이런 쪽하고 같이 공동 보조를 하면서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가 함께 공동의 지혜로 이 난국을 좀 헤쳐나갈 수 있는 공동의 프로젝트 이런 게 좀 필요한데 일본 정부는 또 투명한 정보 공개를 안 해서 특히 도쿄전력이 일본 사회 안에서부터도 비판받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 대부분의 모든 것은 국제해사기구 등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또 정부는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야당이 싸우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인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 그리고 다른 정치권들의 노력을 통해서 뭔가 돌파를 해보겠다라는 차원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 회의도 좀 국제회의가 열리는 것 같고요. 예. 근데 거기에서 예컨대 뭐 공동 성명문 같은 건 나오겠지만 그걸로 뭐 돌파가 가능하거나 이런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 또 논란이 되었던 게 역사 논쟁이었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인데 이것도 잠깐 보고 김봉신 이사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그 포인트가 여기서도 확인이 될 것 같기 때문에 한번 김봉신 이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뉴스토마토가 이번 주에 발표한 건데 흉상 철거에 찬성하냐 반대하냐. 반대가 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65.9, 찬성이 22%인데 첫 찬성 수치가 대통령 국정 지지도보다 또 낮다는 것을 이번에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종합적으로 아까 후쿠시마 문제도 그렇고 이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도 그렇죠. 그렇고 종합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보통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 경우에 찬성을 한 35 정도로 예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후쿠시마와 관련해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홍범도 그 장군과 관련된 요 이슈를 끄집어냈을 때
찬성이 35 정도. 그러니까 이념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념이라든지 안보 프레임이 들어왔을 때 35에서 44일을 유지가 된다면 그 정도는 강경 보수층에서 지지를 그렇죠. 해줄 것이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경제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너무 여론이 안 좋으니까 그 위에 한 15%포인트 정도를 더 붙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념 프레임, 안보 프레임이 이제 작동을 해주기를 기대했을 수가 있겠는데요. 예. 지금 22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이슈는 잘못 꺼낸 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그럼 전 세대에서 지금 뭐 찬성이 우세한 곳이 없습니다. 반대가 더 많고 전 지역에서 반대가 더 우세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저거는 이념 프레임 중에서 지금 상당히 역사와 관련된 걸 꺼냈는데 안 꺼내는만 못한 그런 이슈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ARS 조사라는 거를 제가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거 볼까요? 이걸 오늘 좀 두 분한테 묻고 싶었어요.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오늘 좀 특이한 점이 보여서 어제 MBS 정당 지지도 보면요. 그동안 20% 초반대에 머물던 더불어민주당이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28까지 올라갔고요. 물론 아직까지 국민의힘보다는 좀 낮습니다. 국민의힘은 32, 34, 32 이렇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그래도 20% 초반에서 후반으로 좀 회복세를 보이는가 싶었는데 갤럽을 한번 볼까요? 오늘 나온 갤럽을 보니까 오히려 5%포인트 빠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대로인데 민주당은 오히려 빠져서 저 27이라는 숫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갤럽 조사에서는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해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너무 작은 수치에 의미 부여하는지 모르겠으나 MBS의 양상과 갤럽의 양상이 정반대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지점을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시는지도 좀 궁금한데 이번엔 장 기자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존재하는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대한 비호감 지수가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수사 정국이 되는데 그냥 검찰이 요구하는 날짜에 맞춰서 그냥 가도 문제가 없는데 굳이 이렇게 욕심각심하냐라는 이제 부정평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건 사실 당 안에서도 좀 그런 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분명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더 민주당의 호감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전략적 포인트였는데 또 간이 많이 이제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모양새가 그다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 뭐 전략적 결단을 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에서 좀 주춤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 지수보다 비호감 지수가 더 높아지면서 이런 판단이 나온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좀 뭔가 이견이 있으신 것 같은 분위기에. 저 정반대의 양상이 아니다라는 말씀해 주시려고 그러는 건가요? 몇 가지 이제 복합적인데요. 예. 일단 수사 리스크가 반영이 된 거는 그 한 주 전이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나오지 않는데 그 갤럽의 8월 4주가 살짝 올랐습니다. 그 전에 이제 3주는 쉬고 살짝 올랐는데 그때가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검찰 수사 리스크가 지금 이제 여기에 반영됐다고 하기엔 약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뭐 누적된 건 있을 수 있잖아요. 누적된 건 있죠. 사법 리스크라는 게 뭐 어제 그렇죠. 오늘 얘기는 아니니까요. 근데 사법 리스크가 예전에는 이제 강하게 작용하는 변수였다고 한다면 이미 이제 녹아들어 있는 상수가 돼서 이미 상수가 됐다. 그게 이제 변수로서 작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갤럽에서 4주에 32까지 올라갔으니 그게 있고요. 두 번째, 근데 갤럽에서 이제 떨어졌을 때에는 저는 아까 장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번에 이제 그 단식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해는 될 수가 있지만. 그게 해법이냐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에 갤럽에서 이렇게 이제 5%포인트 빠졌지 않습니까? 이 빠진 거는 30대, 그 다음에 좀 뭐랄까요, 사무관리직, 이런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경제 소속감으로 경제적으로 생활이 이제 중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쪽에서 쭉쭉 빠졌는데 그렇게 빠지는 거를 본다면 이 분들 중에는 실제로는 경제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야당에서 지금 이러한 방식의 투쟁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이 오염수 문제를 이게 해결될 수 있는
오염수를 방출을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수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되겠느냐라는 데에서 동의하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민주당의 거죠. 어떤 대응 방식 예, 여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갸우뚱하는 그동안 그 사무관리직은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빠졌다라는 거는 그게 5.1을 좀 넘었었습니다. 근데 MBS에서는 약간 회복세를 보이는 건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BS가 앞에 국정문항이 4문항 나옵니다. 그리고 정당을 물어서 예. 지금까지는 정당 문항에서 민주당이 별로 안 좋았던 거는 국정문항을 4문항이나 물으니까 약간 좀 그 다음에는 이제 해소가 되는 거죠. 예. 국정평가로서 해소가 되고 저희가 정당을 그 바라볼 때 지점을 매주 맞습니다. 강조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앞쪽에 문항이 많으면 왜냐하면 오늘 처음 예. 들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앞쪽에 문항이 많으면 정당 지지율을 물을 때 이미 앞쪽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정서가 해소되는 측면이 있어서 정확히 보셨어요. 민주당에 대한 어떤 지지가 좀 빠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무당층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예. 얘기잖아요. 그랬는데 예. 지금 그랬는데. 이슈가 너무 이제 큰 게 메가 이슈가 터진 거죠. 예를 들면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그렇습니다. 거. 예. 그러다 보니까 정당까지도 이렇게 영향이 있어서 28 나왔습니다. 사실은 아까 국정이 33, 33으로 수렴이 됐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도 민주당 지지도가 NBS에서 28, 갤럽에서 27이니까 또 수렴이 되는 결과적으로는 거죠. 비슷해요. 예, 한쪽은 비슷하게 오르고 한쪽은 나타났어요.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갤럽에서는 30대에서 좀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NBS에서는 고령 40대에서 좀 회복이 된다든가 민주당이요. 예. 그러면은 원래 민주당 지지자가 또 많은 연령대에서 회복이 되고 있어서 사실 이게 굉장히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반대로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땐 같은 흐름일 수 있다 이거는. 예.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매주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보고 두 분의 해석을 또 들을 거기 때문에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이것까지 보고 갈게요. 예,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조사가 있는데 예. 한번 좀 준비해 주십시오. 예, 이것까지 보고 장 기자님의 논평을 좀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주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죠. 내년 총선 어떻게 임하실 거냐. MBS 조사고요. 갤럽에는 이 질문이 이번 주에 없었어요. 정부 여당 견제를 위해서 야당을 지지하겠다라는 게 48. 국정 운영을 잘하도록 정부 여당에 힘을 주겠다. 그게 42인데 MBS에서 원래 저게 수치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다가 이번에는 좀 6%포인트 정도 벌어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저 지점을 엊그저께 저랑 인터뷰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강조하면서 우려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게 네.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 같은 그렇습니다. 건데. 예. 어떻게 좀 마무리를 좀 해주시면. 최근에 제가 국민의힘 주변 취재를 해보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대통령이 너무 위험하다. 너무 많이 나가셨다. 고로 우리도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앞서 뭐 잘 말씀해 주셨지만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변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뭐 이념 논쟁이라든가 뭐 특히나 뭐 공산 전체주의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던가. 오늘도 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동의하기가 어렵고 앞서 말씀 주신 대로 뭐 이 여론조사에도 나옵니다만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 경제 문제에서 사실은 보수기 때문에 더 유능함을 기대했던 유권자들 입장에서 볼 때 실력이 없는 거 아니냐, 너무 드러나는 그 평가할 만한 성과가 없다라는 비판 여론이 생기는 것이고요.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된다고 했을 때 특히 여당에게는 굉장히 나쁜 변수로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히 위험한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데이터는 다음 주나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저희가 살펴보면서 그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메타보이스의 김봉신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